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원구성 협상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에는 마무리를 짓자며 여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상임위 배분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양당 원내대표 공개 토론까지 제안했는데 다음 주가 협의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제안을 거부하는 여당을 더는 기다릴 수 없으니 여당목 7명 상임위원장 선출을 이제는 결론 짓자는 겁니다.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사람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계속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 수순을 밟는 동시에 과방위에선 숙려기간을 건너뛰고 방송 3+1법을 상정하며 단독 상임위를 이어갔습니다. 숙려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시급한 방송 관계 법률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이미 선출된 11명 상임위원장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져간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란 건데 국민 앞에서 겨뤄보자며 원내대표 간 공개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봅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님께 원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닷새째 의총에서도 남은 7명 상임위원장을 수용할지 여부는 결론 짓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상임위 입법 드라이브에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생법 같은 경우에 제2요구권 남발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욕을 먹겠죠. 그런데 이건 민생과 관계없으니까 이게 충돌이 돼요. 제2요구권을 해야죠. 본회의 개최 열쇠를 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한을 정해두기보단 주말 사이에도 여야 중재 노력을 이어가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개 토론 제안은 시간 끌기라고 보고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달라며 우원식 의장 설득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집권 여당이 마냥 국회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양당의 입장차가 여전해 실타래가 풀릴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형을 받았다며 실체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인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이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던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작심한 듯 검찰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깎아내리며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기소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짜깁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도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편파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사실을 도외시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는데 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공소장엔 명백히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대북 사업 비용과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당시 공소사실에 경기도와의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은 건 김 전 회장이 체포되기 전이었다며 그 이후부터 대북 송금 경위에 전모가 드러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공소장엔 이전 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이 대북 송금 사실을 알렸고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았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추가 기소를 고리로 검찰권 제한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 가능성을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용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의 발의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은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의 영장 기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김동아 의원은 수감자의 검사실 조사를 막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부당함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당내 검찰개혁 이슈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과 진술 압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조작, 회유 의혹을 밝히겠다는 특검법은 이 대표 기소 이후 지도부가 나서 힘을 싣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의 배경이 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비판하며 법관 탄핵과 선출제 도입을 암시하는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조작 특검법 통과가 매우 시급합니다. 망작 소설은 강력히 처벌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는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체계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한 것 역시 이 대표 방탄용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법사위를 피고인 이재명을 변호하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거부할 수 없는 총선민이라며 21대 국회 때 못한 수사권 완전 폐지도 다시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법 방해 시도라고 보는 여당과의 대치는 불가피해 보이고 대통령 거부권 목록에 추가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원외 인사의 한계나 총선 책임론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원외라고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경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날리며 본격 경쟁에 불을 붙인 겁니다. 원외 한계론을 언급한 나경원 의원에 이어 윤상현 의원도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면 원내 인사가 당 전략을 짜는 게 적합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가 이런 식으로 파행을 겪고 있지 않아요? 그럼 국회 안에서 원내 전략을 짜야 돼. 답은 명확하죠. 한 전 위원장 측은 즉각 방어선을 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은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은 다 원외 인사였다며 그땐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 결정적인 결격 사유까진 아니란 의견도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그 당 운영에 약간의 핸디캡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리고 또 그거는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총선 패배 책임론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는 인사들도 적잖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을 실패한 리더십으로 평가하며 출마로 패배를 책임지겠다는 건 궤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대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수도권 초선 김재섭 의원은 자신이 할 일은 친윤 개혁이라며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정치적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 등록은 이르면 오는 23일이나 24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쯤 경쟁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면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리 고속철 차량을 처음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K-실크로드 구상 이행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중앙아시아 순방국 가운데 마지막 목적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공식 일정에 돌입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압축 성장의 경험과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갖춘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부존 자원과 또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발전에 대한 열망을 접목시켜 우선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6편성 42량, 전체 2,700억 원 규모로 KTX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한국 고속철이 세계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가 되는 핵심 광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도 한층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탐사부터 개발,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은 우리 기업이 우선 개발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2차 전지 소재인 몰리브덴과 반도체 소재인 텅스텐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확산 분야 선도국인 우즈베키스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등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양국은 우리나라의 첫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이행하는 데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세 나라로부터 모두 K-실크로드 구상에 대한 협력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데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타슈켄트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어제 서울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며 나흘째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기온은 높지만 습도가 낮은 불볕더위로 그늘에만 들어가도 더위를 다소 피할 수 있었는데요. 한낮 땡볕과 그늘 온도를 김민경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오후 2시 현재 광화문 광장의 표면 온도는 40.3도입니다. 이 뜨거워진 지면에서 탁구공만한 얼음이 몇 분 만에 녹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바닥에 놓자마자 얼음 표면이 녹기 시작하더니 3분 34초 만에 완전히 녹았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나흘 연속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쓰더니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경북 경주 35.2도, 대구와 청송 35.1도, 강원도 정선 34.9도 등 전국 곳곳에서 33도를 넘으며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런 날씨여서 진짜 여름이 오면 얼마나 더울지 너무 걱정되는 것 같아요. 햇볕이 강한 한낮의 아스팔트 온도는 45.1도. 반면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청계천 그늘의 표면 온도는 24.8도입니다. 밖은 더운데 청계천은 그늘도 있고 물이 있어서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횡단보도 앞 인도의 지면 온도는 42.1도지만 그늘막은 27.4도로 같은 공간에서도 그늘에선 더위를 다소 피할 수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내립니다. 15일은 오전부터 밤사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오후에 지역에 따라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때이른 폭염의 기세는 다소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또다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빨라진 더위에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혼자 일하는 경우도 많아서 각별한 건강 관리도 필요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애호박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원한 물을 연신 들이켜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연일 찜통 더위에 30분 이상 일하기가 벅찬 지경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뜨거운 햇볕은 받아들이지만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내부 온도가 실외보다 10도 이상 높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구슬땀이 흐르지만 수확을 앞두고 있어 일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애호박이 인큐 씌우고 따고 이제 걷어내서 포장해갖고 이제 공판장 보내고 그러죠. 요즘 8시 반 넘으면은 숨이 안 쉬어져요, 하우스 안에서. 이제 그렇게 더워요. 이게 최대한 빨리 해고 빨리 나와야 돼요. 끓는 듯한 열기에 도로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도 양산을 꺼내들었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연일 30도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등 영남 지역은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이 좀 굉장히 빨리 오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또 그렇게 또 느끼고 있고요. 강아지 데리고 다녀야 돼서 야외로 좀 많이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힘들긴 해요. 때이른 더위에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면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인도에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푹푹 찌는 폭염에 심각한 인명피해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찬물을 틀어도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해 휴교령까지 내리는 지경이 됐는데요. 인도 무더위 상황 어느 정도인지 김성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찬물을 틀어 컵에 받아 온도를 재봅니다. 온도계 숫자가 오르더니 결국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물을 틀자마자 바로 씻었다간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미리 물을 받아뒀다 식은 뒤에 사용해야 할 정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수도 뉴델리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에 육박하면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기차역이나 쇼핑몰 등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는 시민이 넘쳐나고 동물들도 더위에 지쳐 그늘이나 건물 벽에 기대기 일쑤입니다. 본격 여름에 접어든 것도 아닌데 기온이 평년보다 7에서 8도 높아지면서 인도 전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6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Because of deforestation, population, and like industrial areas, they all are the reasons. Because it is like in future we will face more temperature than like 52 degrees Celsius. 무더운 날씨 탓에 냉방 수요도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르자 대부분 학교가 여름방학을 앞당기거나 휴교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방학이 1주 정도 앞당겨져 있는 상황이고 가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너무 더워서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People, including me, we won't be able to come out from the houses, right? Even if we want anything. If we have to shop, if we have to work, if we have to do anything, we have to think twice. 하지만 푹푹 찌는 더위가 반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파는 노점은 하루 매출이 평소보다 3배 넘게 뛰면서 때 아닌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더 길어지고 빈도도 강해지고 있어 오는 2050년까지 폭염 일수가 많게는 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Yeah, there is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heat wave, and we have seen that globally the frequency of heat wave conditions are increasing. Even city municipal corporations, many NGOs to act upon.
the preparatory actions. 폭염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해 인도 당국은 물 공급을 제한하고 물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매기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살인적인 더위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도에서 YTN 월 김성미입니다.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본회의에서 8,952억 달러, 우리 돈 1,234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회 인식이라며 한국에 배치된 2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 억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의 제3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서방 세계가 최근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연일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자 러시아가 휴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즉시 휴전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휴전의 조건을 거론했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동남부의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주에서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18%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Как только в Киеве заявят о том, что готовы к такому решению и начнут реальный вывод войск из этих регионов, а также официально уведомят об отказе от планов вступления в НАТО, с нашей стороны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буквально в ту же минуту, последует приказ прекратить огонь и начать переговоры. 더불어 G7 정상회의가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도둑질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Н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крючкотворство, воровство, безусловно, останется воровством. И безнаказанным не останется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제안과 관련해 중국과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 나토, 스위스 평화회의 등의 서방 진영에 맞서는 세력을 규합한다는 구상인 셈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이 히틀러가 하던 짓을 따라한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Вони ультимативні, вони нічим не відрізняються від всіх ультиматумів, які були до цього. Єдине, що ми з вами реально є, вочевидь, бачимо, що це відродження нацизму.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푸틴은 평화협상에 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라며 깎아내렸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푸틴의 제안은 선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전달될 구호품을 막은 이스라엘 극우단체를 제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가 가자 지구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지원을 운반하는 수송대를 막고 괴롭히며 피해를 줘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수송대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이스라엘 정부에 있다며 인도적 지원을 겨냥한 방해 공작과 폭력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휴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분쟁 당사자들은 전쟁을 끝낼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8개월째를 맞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무력 사용을 멈추고 인질과 정치범 석방을 위한 교섭을 이어가는 방안들입니다. 이 휴전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체제입니다. 그러나 전쟁 당사자들의 노림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장악과 상대의 괴멸입니다. אנחנו מחויבים לניצחון המוחלט. אנחנו לא רוצים להפקיר את הזירה ולא יכולים להפקיר את הזירה. לא רק בגלל הבנים הנפלאים שנפלו, אלא גם משום שזה העתיד של המדינה. אין לנו ברירה. أي فكرة لا تنطلق من واقع أو من مبدأ إنهاء الاحتلال وإعطاء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حقوقه في أن تكون له دولته المستقلة كاملة السيادة عاصمتها القدس يقرر أبناؤها فيها ما يشاءون هذه أفكار ومشاريع لن تنجح.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집권 세력은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실세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평화적 공생이 아닌 적대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말 이후 이스라엘은 서한 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넓혀가고 가자 지구에선 완전 봉쇄를 통한 고사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마스는 이에 대한 무력 대항을 벌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넘어서 이 지역 최대 정파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극우 세력과 하마스의 공생 관계가 탄생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알카에다를 지원했던 미국의 전략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2023년 10월 7일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스라엘 정보 시스템이 하마스의 기습을 놓친 것, 그리고 지난 8개월 동안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 구출에 이스라엘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음모론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자 전쟁은 국가와 민족을 배경으로 한 폭력에서 국제 질서는 철저히 뒷전이라는 현실을 냉철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고민을 떠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집단 휴진에 참여하겠다며 휴진을 신고한 전국의 병의원이 1,400여 곳, 전체 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협회 동참 호소에도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의사들의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에 이어 뇌전증 전문 교수들은 차라리 삭발하라며 집단 휴진을 비판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협회 집단 휴진 동참에 이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몸부림으로 전체 휴진을 결의하였습니다. 정부를 향한 이런 부르짖음이 서울대병원만을 믿어오신 중증 희귀질환 환자분들께는 절망의 소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들은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휴진 철회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8일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이 1,400여 곳, 전체의 4% 수준이라면서도 업무 개시 명령 가능성 등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을 향해서는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참여 독려 속에 불참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들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는 의협의 단체 휴진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 위험이 수십 배 높아져서 약물 투여를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이나 단식을 하라며 의사협회의 휴진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도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필수적인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의사들에 대한 비판이 환자단체는 물론 의사들 내부에서도 이어지면서 의사협회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집단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18일 예정된 단체 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 소속 대부분 대학의 참여 의사를 확인했고 아직 설문을 마치지 않은 대학 교수들도 의협 회원으로서 개별적으로 참여 예정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단체는 앞서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마찬가지로 휴진하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잔악한 범행을 저지른 뒤 온 국민이 공포와 혼란에 시달렸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 서현역 등 전국에서 모방범죄가 벌어지거나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확산하면서 온 국민이 예측 불가능한 강력범죄에 노출됐다는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조 씨가 범행 이후 감형을 노리고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거짓 진술한 점 등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조 씨가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2심 선고일을 나흘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조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금액을 공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쿠팡이 지난 2020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직원 2명과의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해고된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두 직원이 계약 만료로 받지 못한 임금 일부분을 연이자 6% 등으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7월 쿠팡이 해고한 두 직원과 관련해 사측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두 직원을 해고한 건 정당한 사유였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해 직구한 헬멧 대부분이 충격 흡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용 튜브 등 물놀이기구와 얼굴에 바르는 색조 화장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도 검출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구한 오토바이용 헬멧입니다. 보기에는 일반 헬멧과 다를 바 없지만 충격 흡수 기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10개 가운데 9개는 국내 안전 기준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특히 고온이나 저온, 물에 젖었을 때는 더 취약했습니다. 10개 중 8개는 충격을 아예 흡수하지 못해 사실상 헬멧을 쓰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조사 대상 8개 제품이 최대, 측정이 가능한 최대 만을 초과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전혀 충격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직구로 안전검증을 피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던 건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물놀이 튜브입니다. 본체는 물론이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직접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공기주입부나 손잡이에서도 기준치의 290배가 넘는 유해물질과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검색 상위에 노출된 물놀이 기구 9개 가운데 7개는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여기에 비눗방울과 맨손으로 사용하는 어린이용 페인트에선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도 나타났습니다. 또 눈이나 입술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에선 기준치의 6배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눈, 볼, 입술용 색조 화장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0개 중 7개 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 제한 및 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탈색소가 검출되었고 싼 가격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애용하던 소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품질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유해 물질까지 검출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 정품을 사줄 수는 없으니까 뭐 진짜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렇게 산 적이 몇 번 있어요. 가격적 메리트를 사는 건데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사기에는 조금 그렇죠. 뭐 많이 걱정되죠. 혹시나 또 모르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니까 특히 인터넷에서 산 거는 매장에서 산 것도 아니고 싸니까 더 걱정되는 거 같아요. 장난감이나 손에 많이 닿는 거는 잘 안 살 것 같아요. 조사 대상 88개 제품 중에 27개, 30% 정도가 안전 기준을 어겼는데 소비자원은 일단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다른 제품들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박견입니다. 배달 라이더들과 음식점주들이 다음 주 배달앱을 규탄하는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은 오는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배달의 민족 운임 삭감과 계속된 근무 조건 변경을 규탄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주들이 모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도 같은 날 하루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에 반대하며 배민 원 이용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이 시작하며 중개 수수료를 각각 6.8%, 9.8% 부과하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우리 라면과 김 제품 등 K푸드를 향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계점도 존재하는데요.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맵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데 전문가는 맵다는 편견을 넘어 건강함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만의 독특한 맛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 조리되어 나온 매운 라면. 한 젓가락 입에 넣고 매운맛을 즐깁니다. 외국인에게도 한국의 매운 라면은 유명합니다. Personally, I like it because, as I say, because of the great influence of those Korean and drama, Korean K-pop and everything. So now worldwide. 최근 SNS를 통해 우리의 매운 라면이 인기를 끌며 해외 유명 스타까지 관심을 보이지만 한계점도 분명합니다. 저도 이렇게 먹어봤는데 한국인은 저에게도 꽤 맵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라면의 매운맛이 지나치다며 국가 차원에서 직접 개입한 경우도 생겼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핵 불닭 볶음면 등 3가지 제품이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아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며 리콜 조치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맵다는 인식은 K푸드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 넘어야 할 벽입니다. 좀 경쟁을 해서 좀 돋보이려면 단순히 매운 음식뿐만 아니라 좀 한국인들이 이제 뭐 정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접하는 일상적인 되게 재미있는 식품들 그리고 다들 맛있게 예쁘게 만드는 그런 식품들을 좀 소비자들에게 현지화해서 어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집중할 것을 조언합니다. I find that it's not too spicy. If you have a nice glass of soju, it helps. But definitely healthy and tasty experience. You can be healthy and tasty at the same time. 특히 다양한 재료를 담을 수 있는 김밥은 현지인의 입맛에 익숙한 재료를 넣는다면 빠르게 현지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꼽힙니다.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참치와 굴 같은 수산물도 우리만의 맛을 담아내기 좋은 식품입니다. K푸드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매운맛을 넘어 건강하고 한국적인 맛을 세계인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뮤지컬 감독으로 유명한 박할린이 한국의 오페라로 불리는 창극에 처음 연출가로 도전했습니다. 과감한 작품을 잇따라 선보였던 국립창극단은 이번엔 무속신앙을 소재로 한 순수 창작극으로 해외 진출도 꿈꾸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전통 선율에 아프리카 전통 음악 등 이국적인 리듬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특별한 운명으로 무당이 된 소녀가 오대륙에서 건너온 주술사 샤먼들과 전 세계의 비극과 고통을 달래는 이야기.
미국에서 첼로, 국내에서 판소리를 배우며 동서양을 넘나든 바칼린이 연출, 음악, 극본까지 아우렀는데 바칼린만의 색깔이 창극에 어떻게 녹아들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즐거우면 박수 치고 슬프면 객석에서 엉엉 우셔도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앉아서 보지 마시고 특히 이런 작품은 하나의 굿판인데 같이 놀고 싶으면 노시라고. 그 흐름에 맞게 소리를 짜고 대사를 입히는 작창은 배명창인 안숙선이 맡았고 국악 아이돌로 불리는 유태평양이 안명창을 도와 작창보로 데뷔했습니다. 안숙 선생님께 그 노래 받은 거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살짝씩 음악을 만져서 선생님의 스타일을 제가 가지고 와서 제가 노래를 다시 부르면서 그리스 비극을 바탕으로 한 트로이 여인들로 해외에 진출했던 국립창극단. 바칼린표 창극으로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도전에 나섭니다. K-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통 쪽에서 만약에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작품은 창극단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창극은 지난해 국악 티켓 판매 상위 10개 공연 중 3개에 해당할 정도로 국악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이번 작품이 K컬처의 성공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틀 전 경기에서 프로야구 통산 최다루타 기록을 깨뜨린 기아의 최영우가 이번엔 처음으로 1,600타점을 달성했습니다. 혼자 4안타에 6타점을 기록했고 3루타 대신 2루타를 2개 기록해 사이클링 히트는 아쉽게 놓쳤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프로배도 세월을 비껴간 최용의 방망이는 1회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우익수 뒤로 넘어가는 투런포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2회에는 주자 3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는 2루타. 3회에도 좌익수 앞에 안타로 3이닝 연속 타점을 쓸어담았습니다. 최용우는 8회 좌중간 패스에 맞는 장타를 날렸는데 3루까지는 가지 못해 아쉽게 사이클링 히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4안타 6타점으로 통산 첫 1,600타점을 달성했고 11대1로 승리한 기아는 선두를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게 어느 정도 그걸로서 좀 드러나다는 느낌은 받고 있고 뭐 이제 또 그걸 보면 또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 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두산의 라모스는 병도 주고 약도 줬습니다. 5회에 평범한 타구를 놓치더니 4대3 한 점 차로 앞섰던 8회에는 높게 뜬 공을 3루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9회 원활 1루에서 키움 주승우의 낮은 공을 걷어올려 고척의 122m 가장 먼 곳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굳어있던 이승엽 감독의 얼굴이 드디어 펴졌고 두산은 6대4로 승리했습니다. 삼성은 투런포 포함 4안타 2타점을 올린 이재현과 9회 승리를 확인하는 2타점 2루타를 쳐낸 구자욱의 활약으로 NC를 7대4로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LG도 2회 박혜빈의 싹쓸이 3타로 잡은 리드를 잘 지켜 롯데를 5대3로 꺾고 4연패를 끊었습니다. 추신수가 49일 만에 홈런을 터뜨린 등 장단 15개 안타를 몰아친 SSG는 한화에 11대4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가 10달여 만에 풀려난 전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 선수가 수원FC에 입단해 K리그에 복귀했습니다. 손준호는 좋은 기억을 함께한 선수들이 있는 팀에서 뛸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고 김은중 감독도 손준호는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라며 이용, 윤빛가람 등 기존 선수들과 안정감 있게 팀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손준호는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해 오는 20일 선수 추가 등록 이후 K리그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었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죄로 현지에서 구속돼 공안국의 조사를 받다 지난 3월 풀려나 귀국했습니다. 가는데 걔네들은 마음을 먹고 오면서 쏴버립니다. 소변기가 아니고 포탄 맞은 것 같습니다.
연평도 북방 한계선 남쪽 해상, 북한 어선 5척이 나타납니다. 북한 경비정이 어선을 보호한다는 핑계를 삼아 북방 한계선을 넘어오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됐고, 우리 군이 즉각 출동, 북경비정을 북방 한계선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포위에 들어갑니다. 북한 경비정의 선제 사격에 우리 해군이 즉각 응사하면서 순식간에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5분간의 교전에서 우리 해군의 한포 사격으로 북한 어뢰정 한 척이 완전히 침몰하고 치열했던 교전은 끝을 맺었습니다. 북한 경비정 2척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것은 오전 9시 54분쯤 북경비정에서 먼저 사격을 해와 북한의 한포 사격으로 우리 고속정 한 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피격 사건. 몇 달 뒤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는 민간인 희생자까지 나왔습니다. 주말 맞아 놀러 가시나요?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최근 한 달과 비교했을 때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강원권 향하는 길 위주로 다소 혼잡이 예상됩니다. 벌써 노면 곳곳이 젖은 만큼 안전운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특히 60번 서울 양양선은 인제 부근에 강한 빗줄기가 확인되는데요. 시야도 조금 답답해지는 만큼 속도를 충분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정체는 화도 앞두고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52번 광주 원주선도 원주 쪽 초월 부근에서 2km 구간 막히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도 서창 분기점에서 2km 구간 정체인데 이제 용인을 중심으로도 교통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번 고속도로는 가흥일 일대 노면이 많이 젖어 있죠. 굵은 빗줄기도 확인되는데요. 구리에서 판교 방향 정체가 3km 정도 이어지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경우에는 안성 분기점에 사고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방향인데 승용차 관련 사고 때문에 지금 파편이 흩어져 있고요. 이 처리 작업으로 잠시 지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시구간 정체 시작되지 않았지만 노면이 젖어 있어서 앞차와의 차 간격 조금 더 여유롭게 두시는 게 좋겠고요. 15번 서양고속도로 외곽 쪽은 금천 부근 짧게 막혔다가 순산터널부터 용담터널까지 6km 구간 정체 보입니다. 운전할 땐 앞을 잘 봐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홍천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가, 그리고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산간에 5에서 40, 그 밖의 지방에서도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 우박도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오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도 밤까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1.9도, 청주가 22.8도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더위가 주춤합니다. 서울 28도, 춘천은 27도에 머물겠고 대구는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불볕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